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조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조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뭐 여기 이제 법륜 스님이나 얼마 안 되지만 참가하신 분들은 문도회나 아니면은 이제 문도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단 저는 발표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자로서 연구 대상과 일정한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예수, 붓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 뭐 님자나 존칭을 붙여버리면은 대상에 지나친 몰입이 돼버리면은 이게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혹시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거북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제가 지금 그 발표문에서 가능하면은 좀 간결하게 쓰려고 했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 캐릭터나 제 연구 이력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뭐 15년 됐습니다만은 성철 선사상 연구원이나 예컨대 뭐 다른 그 사찰이든 불교계 쪽에 발표가 있으면은 보조사상 연구원도 그렇고 대개 이제 현창하고자 하는 인물 대상의 발표를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프닝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컨대 불교 신자들은 여기 조계사나 이런 역사박물관에 와서 이런 그 학술의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일반화시키려면은 국립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문도분들이 생각하는 현창한다고 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만해 한용원 이외에는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한 줄도 아니고 한용원이 독립운동했다 또는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다, 굉장히 건조한 서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교과서에도 조선시대 이후에 불교 서술은 전무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반화시킨 역사 내지는 그 교과서에서는 불교라는 게 직업이 대상 외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고대 내지는 고려시대에 문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애정이 계신 분들은 그런 현실을 불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즉 일반화시키지 않으면은 불교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마 토론할 때 제 생각을 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7페이지 머리말에 간단하게 나온 것이, 이 용성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제 대학사상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민족 불교론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불교론의 관점은 이제 굉장히 이양대립적이죠. 하나는 일본 불교 내지는 친일 불교라고 하는 대립적인 것의 한 축이 있다 그런다면은, 하나는 바로 민족 불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일제시대에 당시에 식민조선의 불교를 과연 민족 불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민족 불교라고 하는 틀로서 당시의 불교를 전체적으로 규정짓기는 무리다라고 하는, 오히려 별로 그런 의식이 당시에는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의 어떤 민족적인 운동을 가지고 일제시대 내내 민족 불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용성에 대한 평가도 지나치게 민족 불교로 가두어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용성의 어떤 진면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 내지는 문제의식에서 1990년대 후반에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해서 2000년대 와서 이제 연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근대성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일반학계에서의 연구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교 근도회가 뭔지, 근대불교라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을 찌르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한국의 영역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 연구라고 하는 틀이 문제인데, 그래서 대개 이제 인물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있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용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용성의 치명도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내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학계 일반에서는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어떤 객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뭐 본문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근대의 불교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근대 불교라고 하는 용어를 왜 쓸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의 인정이 필요한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그냥 전통적인 불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와서 재구축된 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한테 그 동아시아 근대불교사적인 구도 내에서 용성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제가 볼 때 이때까지 그 앞에서 이제 연구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성 연구에서 저평가됐거나 잘못 평가됐거나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런 점에서 세 가지를 들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성의 그 공적에 대해서 흔히 이제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걸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중화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대중화라고 할 때 어느 정도가 대중화인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인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에게 다가가시면 무조건 대중화일까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모호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획기적으로 봐야 될 게 뭘까라고 한다면은, 이 여성에게 열린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불교. 잘 알다시피 용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식 내지는 선사로서의 면모가 대단히 강한 분인데, 뭐 여기 대해서 자세한 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 9페이지 보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각교에서 개설한 하안거선회에 제가 참여하고, 특히 이제 부인선회나 부인선언을 개설한 부분을 간단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대각교 부인선언의 방합록 자료가 근래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주목되는 게 이제 그 여성들이 안거에도 참여하고 뭐 입성 소임 같은 것을, 즉 그 오늘날 선언에 상당히 이제 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당시에 제가 여성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는데, 아무튼 그 오늘날에도 불교가 대단히 보수적인 또는 남성 성녀 중심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만은, 1920, 30년대에 굉장히 좀 그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불교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작년 이후에 미투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로만 그쳤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젠더 문제, 젠더 인식을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에서 이제 불교가 이 젠더라고 하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그 이해를 갖다가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타이완이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원불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나선 부분이 있는데 한국 불교가 여성이 신도를 보면 굉장히 중심인데 불교를 주도하는 게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향후에 이 여성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견인할 것인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0년 전에 용성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전통적인 선사의 이미지하고 다르게 이 처음으로 이런 것을 소위 제기해 줬다는 겁니다. 물론 만공의 경우에는 비구니 여성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성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 거는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성미 선생이 여기 이제 연구 논문을 좀 쓰면서 여성주의 불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굉장히 근대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근대적이라고 평가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근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근대적 사회가 되었을 때에 개인의 주체성이나 자아의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인 선언에서 과연 선이 그런데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앞선 평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11페이지에 아래쪽 달리기 보면은 일본 근대 여성사에서 사실은 세이토라고 하는 여성에 의한 최초의 잡지를 만들고 여성주의 운동을 한 사람으로 히라스카 라이테우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상당히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12페이지에 그 간단하게 그 소개해놨습니다만은 이 세이토 창간호에 본래 여성은 태양이었다, 진정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어떤 선언적인 문장을 갖다가 첫머리에 내걸고 창간 선언문을 쓰는데 이게 당시에 여성계나 지식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라이테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분인데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여성 해방에서만 주로 강조했는데 실은 이제 이 라이테우의 이런 그 여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런 자기 각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선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은 이제 샤크 쇼엔 계통의 일본 임재종 계통인데 근대 지성들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그룹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의 수련을 하고 실제로 견성 체험을 가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이 근대적 각성, 소위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각에 소위 선불교가 대단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불교의 대명사로만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이 각성하는 지도 원리로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감스럽게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글이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나 구술이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대기에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대단히 주목되는 부분은 있고 실제 이게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향후에 어떤 한국 불교의 그 방향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은 이런 여성주의적인 사실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선사로서의 용성에게서 처음 제시됐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전 번역과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의 이 생애 후반기에 이 과거로서 이 불전 번역은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자꾸 객관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고 뭐 번역했는지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근대성과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4페이지에 보시면은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불전 번역의 문체 변화가 크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한문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교과서 쪽으로 많이 배운 국한문 혼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국한문체라고 표현하는데 초기에는 국한문체로 번역하다가 1920년대 후반에 가면은 순한글로 바뀝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글로 전환된 문제가 아니고 이 언어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근대성과 관련해서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근대 국민국가나 근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시킬까라고 하는 즉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표준어를 설정하고 표준어를 소위 국민교육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서구든 동아시아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의해서 그게 위로부터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19세기 후반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순한글 사용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적인 소위 근대적인 매체를 통해서 사회 일반화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는 게 뭐냐면 1908년에 소위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 매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상당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현상들이 1920년대에 불교계 잡지를 보더라도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목되는 거는 용성의 경우에도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는 국한문체에 거치다가 그러다가 점점 순한글식으로 발전하고 띄어쓰기라든지 구두법 사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성에 대한 부분이 좀 놀라운 거는 되게 이때 연배가 뭐 사실은 한글 번역 시작할 때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이럴 때 말년에 이런 작업을 굉장히 정력적으로 하는데 보통 나이 들면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하고 다르게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뭘 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번역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 조선시대 불교에서 이미 텍스트로 고정된 거기 때문에 번역의 대상이라든지 또 이게 근대적 재해석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그 자체만을 자꾸 강조해버리면은 굉장히 전통 불교라고 하는 틀로 가둬버리기 때문에 용성의 어떤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다르게 사실상 이런 문체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전 번역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성이 가지고 있는 즉 정근대적 불교의 사회구조의 한계라든지 근대적 재해석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1920년대에 유럽이라든지 일본을 유학 갔다 온 백성린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범린 또는 뭐 허영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920년대 후반 1930년대에 가면은 새로운 번역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 일제시대에 이제 제도권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번역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주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성녀 결혼에 대한 비판과 이해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기존의 용성 연구에 연구자들이 민족 불교론의 시각에서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대처 비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용성의 비판적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일제시대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시각을 과도하게 투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컨대 뭐 조계종의 오늘날의 정통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본다든지 대처 문제를 파괴라든지 일제가 이걸 강요했다는 시각,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본래의 어떤 사실과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처라고 하는 건 일단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선입견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처라는 표현을 제가 이 사장에서 성녀 결혼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이 용어를 쓴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예컨대 누군가를 과거에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빨갱이 이런 식으로 레테를 갖다 붙이면은 본인이 이다 아니다라는 식의 강요를 받게 되면 이미 그 가치가 전제돼 버리면은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되게 그런 색깔을 치놓고 보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대처라고 하는 거는 별로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빨갱이식의 노포하고 똑같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본인의 어떤 그 이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왜 이 문제를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본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는 이미 뭐 그 기존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조선불교라고 하는 잡지, 이거는 일본인들이 만든 잡지인데 1926년도 7월에 보면은 특집 기사 가운데 일본 불교도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대처를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본 불교에서 성녀 결혼을 권장했다든지 조선 정독부가 성녀 결혼을 용인을 하고 그걸 뭐 주도했다는 이런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당시 조선의 성녀들이 이걸 그냥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걸 누가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불교가 왜 성녀들이 결혼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달리 볼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페이지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소위 일본 국가가 불교를 억압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녀의 결혼 허용입니다.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왜 성녀 결혼을 허용해 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녀 결혼만 허용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기르고 성복을 입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속성을 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그 단체명을 백용성 조사 이렇게 기념사업에 했는데, 어떤 연구자 보면은 한용운, 이성철 이런 식으로 자꾸 성녀의 이름에다가 속성을 붙이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교의 어떤 본래적인 정신에 보면은 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속성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녀는 이미 출가하고 난 뒤에는 말 그대로 출세관적인 입장인데 속가성을 그대로 쓴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일본 불교도 원래부터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고 난 뒤에 5년 있다가 저희 1872년에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속성을 쓴다는 것은 성녀 신분을 없앤 겁니다. 즉 에도 시대까지는 성녀의 신분이 지배청의 일원으로서 있던 것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국가를 만들면서 성녀 신분을 그런 지위에서 박탈을 하는 거죠. 즉 그 신분이 아니고 직분으로, 즉 일반인화 해버리는 겁니다. 불교 단합 정책에서 나온 게 이 조치인데, 이걸 좀 오해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 일본 불교가 대부분 속성을 쓴다든지 뭐 머리를 기른다든지 일반 옷을 입는다든지 고기 먹는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그 흐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본 불교의 영향, 일본의 강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적인 팩트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사 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의외로 또 일본 불교에서는 이걸 전혀 연구를 안 합니다. 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의문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대 불교를 주도한 주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제가주의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가인들이 불교를 주도하는 현상을 제가주의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근대 불교를 주도한 게 정토진종입니다. 근데 정토진종은 신라 때부터 소위 이른바 대처를 하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정토진종이 일본의 이 불교 근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또 하나 이제 니치레인 계통의 법화 계통의, 그래서 하나는 정토 계통, 하나는 법화 계통, 이 두 그룹이 주로 일본에서 제가주의 불교를 주도해 나가는데, 흥미롭게도 공통적으로 제가주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중국의 경우에 제가지식인들, 역시 제가주의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은 오랫동안 뭐 송대 이후에 소위 유교 중심의 사상 구조로 이미 전환돼 버렸는데, 19세기 말에 갑자기 굉장히 돌발적으로 중국 사상계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불교가 갑자기 지식인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각광을 왜 받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고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표준 잣대로 소위 서구와 근대화라는 게 마치 경류같이 동아시아에 물결쳐 들어올 때 그런 서구화 또는 그게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유교 자체는 이미 진부하고 자기 전통 가운데 뭘로 이렇게 대응할 건가라고 했을 때 새로 주목을 한 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돌출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유행하고 서로 이렇게 그 근대의 어떤 본격적인 수용에 따라서 불교는 지식인 레벨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정신이 이 오늘 타이완이나 중국 불교에 흔히 인간 불교라 그러는데 일종의 사회 참가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제가주의 전통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이 대처라고 이른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무조건 부정적인 레터리만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당시에 불교인들의 그 고민은 무슨 파괴해서 성적 욕망에 완전히 매몰되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불교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이제 성녀 결혼이라는 문제가 부각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대다수의 성녀들은 사회 현상의 유행으로서 이런 그 제가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은 용성의 어떤 불교계 개혁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처 부정 내지는 대처 공격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글을 쓰는데, 사실은 그 용성의 경우는 1, 2차 조선 정독부에 이제 건백서를 내지만은 2차를 보면은 몇 개의 그 본상급 사원을 주고 제가와 이 출가성을 구분해 달라는 식의 요구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까지 고민을 좀 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별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그 주제는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민족 불교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근대성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한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기 불교가 제가 마지막 그 매진말에서도 그 썼지만은 서구 근대 문명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상당히 절대적인 과제고, 아무튼 오늘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표준화 보편화된 이런 문화 속에서
불교가 여전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근대기의 어떤 성녀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라든지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동아시아적으로 비교를 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용성의 생물연대가 재밌는 게 1864년생인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근대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가가 누굴까라고 한다면은 정토진종의 기요자와 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구 근대 철학을 통해서 불교를 어떤 식으로 재개석할 것인가를 탁월하게 만든 사람인데 최근에 이마무라 히토시라든지 일본 내에서 사실은 사회사상사 내지는 근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요자와를 굉장히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일반 학계에서 오히려 근대기의 불교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일본은 충분히 그런 어떤 역량이 가능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 1864년생이라고 기요자와 같은 경우에 1863년생입니다. 비슷한 연배이긴 한데 오히려 주목되는 거는 꽤 전통적인 선사로 알려진 완공월면이 1871년생이고 하남중원이 1876년생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배가 더 낮은 전통적인 선지식들이 꽤 전통적인 분위기에 끝나버렸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연배가 더 높은 용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대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어떻게 소화시켜서 소위 현실 속에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점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어쨌든 이 식민 시대에 굉장히 고난스러운 그 사회 현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생을 일관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근데 행적 자체가 뭐 속된 말로 친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회절을 했다든지 일생을 오점을 남기는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남기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그 선지식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학자들이 대개 이제 학이라든지 즉 학문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종교의 세계에서는 글과 말로 남기지 않더라도 행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위 학도와 행도라고 하는 불교적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이 행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생을 통해서 이제 타고난 모습을 보여준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